네, 북한의 외무상이 뉴욕에 갔습니다. 유엔 무대를 간 건데 무시무시한 말을 했습니다. 핵에는 핵이다. 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그 5차 핵실험을 정당성을 강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은요, 이렇게 북한이 고삐 불린 듯 할 때는 좀 통제를 해줬으면 하는 게 우리의 바람인데, 자, 시진핑 국가주석, 마오쩌둥 같은 군 최고 사령 자리에 올랐습니다만 과연 어떤 역할을 할지 관련된 이야기 종합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정봉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자, 유엔에 갔잖아요. 이수용,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이수용이 유엔에 가서, 네. 유엔 무대에 가서 유엔 제재 자체가 네.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네. 러시아,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수백 차례 핵실험을 했는데 네. 자기들 기껏해 4번 했는데 왜 자기를 제재하느냐. 네. 그다음에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왜 자꾸 우리만 압박하느냐 하는 네. 주장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불합리하고 이중잣대다라는 네. 걸 하나 주장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미국이 자꾸 핵무기로 자기들을 겁박을 하기 때문에 네. 자기들은 핵무기를 개발해야 되고 끊임없이 무기 기술들을 계속 진전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요번에 5차 핵실험하는 것도 필연적인 거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려고 그런 것이죠. 자, 이수용 북한 외무상입니다. 하정태 국장. 예. 이게요, 김정은의 비자금 관리책,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네요. 예. 이수용 지금 저희 1940년생으로 되어 있는데 저보다 더 빠른 1935년생이라고 하는 얘기가 네. 더 많고요. 네. 그리고 김일성 종합대를 졸업한 다음에 네. 김일성 시대부터 김정일 시대를 거쳐서 장기간 동안 바로 스위스 베른에 머물렀거든요. 네. 그래서 김정일의 비자금 관리책을 오랫동안 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 인물입니다. 자, 스위스 비밀 계좌를 통해서 비자금 관리한 것이고 또 게다가 스위스 베른 외곽에서 김정은이 유학까지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어린 김정일의 후견인까지 했으니 뭐 김정은과의 관계는 뭐 이만저만 돈독한 게 아니죠. 그렇죠. 김일성 3대에 걸쳐서 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김정은이를 잘 알고 김정은이의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죠. 예. 네. 자, 네. 이수용은 이름이 이수용이라 밝혀진 건 김정은 시대 돼서 이제 밝혀진 것이고. 아, 전에는 이수용이 아니었어요? 네, 그때는 이철이라고 해서 이철 대사라 그랬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철 대사라고. 네, 저 들어봤었죠. 네, 이철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네. 대사는 98년부터 했지만 네. 대사가 되기 전에도 네. 스위스에 있으면서 김일성과 김정일 비자금을 관리해왔기 때문에 북한의 비자금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하는 사람이고 네. 또 비자금 규모가 40억 불에서 50억 불 정도 된다고 네. 추정을 했는데 저 부분에 있어서는 네. 김정은의 엄마인 고영희의 여동생 고영숙이 네. 탈북을 해서 비자금 규모를 저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네. 정말로 천만다행인 것이 네. 국정원에서도 네. 북한이라는 폐쇄된 체제에 네. 투입된 총량과 네. 나간 총량, 지출 총량을 그 총액수를 계산해서 우리가 한 50억 불 될 거라고 추정을 했는데 네. 저희들 추정이 정확히 맞았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네. 좋았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요, 이렇게 비자금 관리가 했고 이제 그 외교를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외무상까지 됐는데, 자, 유엔 무대에서 그야말로 자신들을 제재했던 유엔 무대에서 이렇게 강조했던 겁니다. 핵에는 핵으로 맞서겠다. 자신들의 정당성을 설파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속적인 개발은 위해서에 의하여 최악의 조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국 정부가 미국의 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대화를 통한 노력도 해보았고 국제법에 의거한 노력도 해보았지만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하나,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진짜로 5월달 들어서 핵실험 하겠다는 뜻이네요. 저렇게 들리죠? 네, 그렇죠. 그러다가 네. 최근에 그 도널드 트럼프 네. 미국의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가 네.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허용해야 된다. 네. 그런 주장도 했을 때 네. 북한이 공식 방송으로 얘기했습니다. 네. 알아. 자기들이 핵무장 북한의 핵무장 가는 데 대해서는 네. 온갖 제재를 하면서도 네.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그냥 자기들이 한다고 얘기하지 않는데도 네. 미국 측에서 핵무장 하라고 현재 부추기는 거 아니냐. 네. 라고 하면서 자기들에 대한 제재가 부당하다라는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현재 리수영 입장에서는 미국에 가가지고 현재 미국의 위협 때문에 자기들은 불가피하게 핵 개발을 해야 되고 네. 또 핵실험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수영 얘기 한마디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국제사회가 강하게 북한을 압박하고 있잖아요. 고통스럽겠죠. 그래서 그런지 빨리 시대착오적인 건 이 무언가를 걷어치우라고 하는데 과연 누가 시대와 거슬러 가고 있는지 엇나가는지에 대한 얘기는 잠시 후에 또 해보겠습니다. 직접 그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핵 위협과 경제적 봉쇄로 우리를 없애겠다고 하는 미국의 행위는 무지의 편입니다. 나는 유엔에 신성한 이 연단에서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모든 형태의 핵 위협과 제재 책동을 당장 걷어치우며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종식시킬 것을. 자, 일단 이수영이 지금 뉴욕에 왜 갔는지 저렇게 그 일방적인 얘기를 할 때 그 연단에 있는 이수영의 얘기를 저 플로어에 있는 나머지 그 유엔국 대사들이 잘 듣고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일단은 저렇게 주장하는 것은 네. 기본적으로 전 세계에 반미 국가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숫자는 얼마 안 돼도 네. 미국의 현재 농간에 의해서 네. 유엔이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켜 가지고 네. 북한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거는 부당하다. 반미 국가들은 나를 우리 국가 북한을 좀 지지해 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정치가 실패했던 것을 다 미국 탓으로 돌리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단- 나라들끼리 굉장히 친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다가 또 하나는 네. 북한 주민들한테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미국의 논관에 대해서 가만히 있던 게 아니고 국제 무대에서 이렇게 투쟁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네. 이번에 이제 21일 날 네. 열리는 그 가장 큰 회의가 유엔에서 보면은 네. 2030 지속 가능 개발 목표 고위급 회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의 핵 개발하고 네. 아무런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 북한이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미국의 제재 때문이고 결국은 그거를 우리가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핵 개발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네. 하는 거를 강변하기 위해서 리수영이 이 핵 얘기를 계속적으로 꺼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엔 무대가 있는 뉴욕 맨하탄까지는 갔거든요. 미국 국무장관이 안 만나줬잖아요. 같이 같은 도시에 한 곳에 있었지만. 그런데 이제 이수용은 얼토당토않게도 이란과 가까이 지내는 관계 때문에 이란 외무장관을 만나는 건가요? 네, 이란을 외무장관을 만나기로 돼 있는데 네. 그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경이 쓰입니다. 그건 왜 그런 거죠? 자,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요. 네. 하나는 현재 전 세계가 달라붙어서 네. 북한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란은 현재 원유가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네. 따먹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북한은 원유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이란은 현재 굉장히 그 건설 수요가 많고 해서 네. 아주 저가의 노동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저임금의 노동자를 이란에 보내서 네. 이란의 건설을 도울 수가 있고 네. 그러면 윈윈하게 되겠죠. 북한은 원유를 도입하게 될 것이고 네.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현재 북한과 이란 간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군사적 협조 관계가 있는 것이 네. 미사일 이란이 가지고 있는 모든 미사일 시스템은 네. 북한이 다 도와줬습니다. 자, 그러니까 노동미사일과 샤하브 3이라는 것, 요런 것들이 모체가 돼서 요런 걸 개발했다 그 뜻인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 미사일이 현재 1200km지만 네. 사하부 3도 A, B, C, D 네 가지 형이 있어서 네. 한 1000km부터 2000km까지 이제 모델이 있는데 전부 다 저게 노동 미사일에서 이제 온 것이고 또 이란이 3000km짜리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네. 저 미사일을 개발했는데 저게 바로 네. BM-25 미사일. 네. 요거는 사거리 2,500km 잘못됐습니다. 오늘 네. 2,500km고. 네. 그것에서 무스타 미사일이 개발됐고 네. 그것이 바로 이란에 가가지고 네. 시험 발사가 됐습니다. 저게 이게 얼마 전에 실패했던 거잖아요. 4월 15일 날 네. 무스탄 미사일을 북한에서는 처음으로 네. 발사를 했는데 실패했었는데 네. 저 미사일이 이란 가서는 시험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패도 거의 성공 직전까지는 와 있다고 봐야 되는 건데 지금 화면에 보니 저거죠. 저 미사일 맞습니다. 무스탄 미사일인데요. 저게 이란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북한이 지난 10년 동안 네. 저 미사일을 시험 발사를 안 했습니다. 안 네. 해도 실전 배치가 가능했기 때문에 네. 실전 배치를 했었죠. 하정대 국장. 예. 우리 대통령이 이제 이란의 경제 제재가 풀리면서 외국과의 그 교류가 많이 늘어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5월달 이란 가는 걸로 발표가 됐잖아요. 예. 우리랑 많이 가까워져야 되는 세상인데 국가인데 북한하고 군사적으로 이렇게 벌써 가까워져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 과제가 굉장히 크겠네요. 예. 과거에 저렇게 사실은 많이 이란이 여러
장거리 미사일들을 개발할 때 아주 가까웠었는데요. 네. 지금 이제 미국의 제재가 풀린 다음에는 우리하고 경제 협력이 더 많아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는 저 장관, 짜리투 장관인데, 네. 제가 하나 빠뜨려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 왜 미국이 현재 이란과 북한의 접촉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냐면 네. 현재 북한은 미사일 기술을 이란에 줘가지고 네. 이란이 현재 출람을 했습니다. 청출어람을 해버렸어요. 네. 이란이 오히려 먼저 인공위성을 개발해서 네. 성공을 했습니다. 네. 2009년도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네. 인공위성 기술 부분에 있어서는 이란이 조금 앞서가고 그다음에 우라늄 농축이라든가 네. 핵 기술은 북한이 많이 앞서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번에 뉴욕에서 리수영과 이란의 외무상이 만나가지고 네. 바로 핵 기술하고 네. 인공위성 기술을 서로 바텀하자고 이런 그 네. 협상을 한다든가 하면은 네. 미국에서 상당히 신경 쓰이는 분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한다면 중동 지역에 북한의 핵 기술이 네. 이렇게 확산되는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오니까 이스라엘한테도 위협이 되고 네. 상당히 미국으로 신경 쓰이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시를 할 겁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이란의 핵시설입니다. 자, 저곳에 핵실험을 여러 번 했던 북한의 핵기술이 제공이 되고 또 인공위성 기술을 또 북한에 서로 나눠 갖는 주고받기식 기술 교류가 생긴다면 자, 국제사회가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요, 이럴 때 대북 제재를 약속했던 중국 지도부 뭔가 좀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게 우리의 바람입니다만 후진타오가 국가 내 권력은 계속 장악하지만 국제사회에서 뭐 이렇다 할 게 아직은 뭐 과거에 비해서 더 나오진 않고 있거든요. 자, 후진타오의 권력 강화 작업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죠. 예. 그동안에 중국 지도자들이 군복을 입고 직접 지휘를 하는 장면들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 20일 네. 중국의 최고 지도자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네. 직접 여기 보면은 중앙군사위원회 연합지휘중심이라고 하는 곳이 3년 전에 2013년에 생겼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직접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군복을 입고 예, 등장을 군복을 입고 저기는 지하 벙커입니다. 네. 이게 1950년대부터 만들어 놓은 아주 대규모 지하 100m 이하에 있는 지하 벙커인데요. 거기에 들어가서 전 육군, 해군, 공군 그리고 포병부대까지 전 연합군을 직접 지휘하는 것을 CCTV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최고 지도자가 군복을 입고 보도 이렇게 바깥에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네. 자, 이게 현재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네. 작년 11월 달에 네. 당중앙군소위원회 네. 개혁공작회의가 있었습니다. 네. 이 개혁공작회의에서 7대 군구를 5대 전구로 바꾸고 하면서 시진핑한테 이 권력을 굉장히 집중시켰어요. 네. 지금까지는 사실 중국군은 중앙에서 통제를 당중앙군소의 주석이 통제를 하긴 하지만 네. 각 지방 군부에서 육해공고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게 통합주의가 안 됐어요. 네. 그런데 시진핑이 지난 11월 달에 개혁공작회의에서 이 군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군사 전략을 방어 위주에서 공격 위주로 바꾸고 그다음에 지휘 체계도 완전 중앙 집권화시키고 해서 완전히 네. 시진핑 1인 지배체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게 또 네. 하나 더 아무리 해도 제가 말씀드리는 현재 미국의 연합 시스템하고 네. 통합권 사령부 시스템을 중국이 그대로 좀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식을 베껴서 그대로 따라하는 방식 선택을 했다는데 하종대 국장. 예. 이제 중국에서 연수도 하시고 특파원도 하고 오랜 중국 생활을 했는데 저렇게 군복이든 1인자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네. 후진타오 시절만 하더라도 네. 군을 제대로 장악을 못했던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거기에 있었던 이제 중앙군사위의 부주석들이 있는데 뭐 슈차이호우라든지 아니면 고보숑 이런 사람들한테 휘둘려가지고 제대로 장악을 못했는데 시진핑이 군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부패 혐의로 몰아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제대로 군을 처음으로 마오쩌둥 이후에 장악하고 지금 지휘하고 있는 그런 최고 지도자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더 이상 이제 집단 지도 체제와 같은 게 퇴색되고 1인 체제가 강화되는 흐름이 있다 그러는데, 예. 자, 중국이 이제 언론 통제도 강하고 아주 혼내주기도 많이 해서 독재적이라고 계속 국제사회에서 비판을 받는데, 이거 홍콩의 유명한 영자 신문인데 이런 실수를 했네요. 이거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예. 홍콩의 아주 유력한 영자 신문이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인데요. 바로 시진핑 주석이
연합작전 지휘 중심에 가서 직접 지휘하는 사진 그리고 기사를 내면서 네. 거기에 쉬차이허우라고 하는 부주석이 있거든요. 네네. 거기도 이제 제거 대상이었는데 네. 거기는 작년에 사망을 했어요. 네네. 저절로 제거가 된 셈인데 네. 그거를 지난해 쉬차이허우가 숨지는 그때 바로 네. 고보시용은 부패 혐의로 지금 형사처벌 위기에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쓰면서 네. 거기다가 쉬차이허우를 써야 되는데 C라고 XI를 썼습니다. 지금 저거는 바로 잡힌 거고요. XU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시진핑을 뜻하는 XI가 I로 썼어요. 예, 시진핑 할 때는 XI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네. 최고 지도자가 작년에 사망한 셈이 됐죠. 난리 났겠네요. 예, 난리 났죠. 예, 난리 나가지고 바로 인터넷에는 네. 그거를 발견하자마자 바로 고쳤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미 나가버린 네. 약 한 10만 부 정도 발행을 하는 신문이거든요. 네, 네. 10만 부 나간 거는 이제 고칠 수 없었고 네. 제가 한번 여기 들어오기 전에 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기자한테 한번 혹시 저것과 관련해서 네. 해당 기자가 네. 편집 기자가 혹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그걸 네. 물어보니까 아직은 그러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 사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군복 입은 저 사람, 지금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작년에 사망해서 XU라는 저 사람이 사망했다고 써야 되는데 시진핑을 뜻하는 XI를 썼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예. 이런 오보도 있었다는데 좀 걱정됩니다. 중국의 언론 탄압이 대단히 심한 나라인데 예. 관영신화통신입니다. 예, 신화통신이 지난 3월에 이제 보도를 하면서 네. 중국 최고 지도자, 그걸 네. 중국 쭈이까오 링다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쭈이까오라고 하는 대신에? 최후고자를 최후로 잘못 썼는데요. 네. 저 이제 사실은 어떤 뭐 의도가 있는 실수라기보다는 네. 신화통신 그 기자가 보도를 하면서 단순 실수라고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중국에서는 우리는 저 글씨를 직접 이렇게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중국의 글씨는 다 뜻글자이기 때문에 저게 네. 컴퓨터 자판에 다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영문 알파벳을 이용해서 쓰게 됩니다. 네. 근데 영문을 만약에 쭈이까오나 쭈이허우를 치게 되면은 거기에 한자가 뜨거든요. 네. 근데 그 순간에 그걸 키를 누를 때 순간적으로 잘못 누르면 저렇게 여러 가지 이제 저걸 쳤을 때 이제 추천하는 그 단어들이 쭉 나오거든요. 네. 저렇게 두 가지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최고하고 최후가. 근데 순간적으로 옆에 있으니까 잘못 눌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최후의 황제라고 오보하는 건 뭐 예, 최후. 단단히 긴장을 했겠네요. 최후의 황제는 아니고 최후의 최고 지도자. 최고 예. 지도자. 예. 자, 어쨌건 뭐 본인도 읽고 또 데스크라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교열팀도 읽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것이 걸러지지 않아서 뭐 깜짝 놀랄 만한 상황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일단 다시 한번 좀 북한의 이슈로 관련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심리전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북한 체제에 대한 압박을 좀 해야 되는 거 다들 공감하는 건데 풍선에 따라서 내보내는 것과 가지고 북한이 이제 대대적으로 비판을 시작했단 말이죠. 자, 어떤 것도 있었는지 하나씩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국토환경보호성 대변인이 담화를 냈는데 저희가 컴퓨터 기그래픽을 준비한 겁니다. 보냈는데 북한으로 날려보냈는데 인화성 물질 타이머 기폭장치가 있어서 이거 산불 내려고 그런 거다 이렇게 주장했네요. 그러니까 팩트는 맞는데 네. 밑에 저 평가 과정 반대로 돼 있죠. 원래는 저게 타이머가 있고 기폭장이 있으니까 공중에서 폭발했다면 문제가 네. 없는데 네. 근데 폭발하지 않고 그냥 북한 그 야산 지역에 떨어졌기 때문에 네. 그걸 갖다 북한이 이제 그 비닐 풍선에 수소가스가 들어있고 그다음에 타이머가 있고 그다음에 기폭장치가 있으니까 이게 자기네 산불 내라 그런 것이다 이렇게 모락선전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대북 전단을 뿌리려다가 이게 실패한 것이거든요. 네, 지금 보이는 것들이요 저렇게 담아서 날려 보내는데 저게 수소가스가 들어있어야 풍선처럼 날잖아요. 예. 저게 그게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네. 사실은 이제 저게 그 고무풍선이 약하면 저절로 부풀어져서 터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저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전단지가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그 타이머가 작동하면 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안 터지고 다 내려오니까 이제 저런 것들이 산불을 내기 위해서 한 거 네. 아니냐 이런 북한의 주장을 할 수 있는데 네. 사실은 네. 그게 이제 주장한 게 20일인데 네. 사실 16일, 17일, 18일 날 계속 우리 한반도 전체에 비가 왔어요. 네. 그리고 19일, 20일만 잠시 그쳤다가 또 21일 날 비 오고 그랬거든요. 어제도 비 오고 그랬거든요. 네. 저 지역도 똑같이 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네. 우리 남쪽에서 북한에 산불을 내려고 저걸 보냈다고 한다면 네. 가장 안 좋은 시기에 보냈다는 건데 어떻게 네. 보면은 산불 안 날 시기에만 저걸 보낸 셈이어서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과거 남북 관계가 좋을 때는 네. 북한 휴전선 내에
화제가 많이 납니다. 네. 북한이 이제 그 사계 청소하기 위해서 불도 지르고 그러는데. 일부러 불도 지르고 네, 그러죠. 그렇죠. 근데 그 불이 막 넘어와서 걷잡을 수 없이 커질 때가 있는데. 네. 남북 관계가 좋을 때는 우리 헬기가 넘어가서 불도 꺼졌습니다. 아니 저 휴전선을 넘어가서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경계선상에서 소방 헬기가 가서요? 우리 소방 헬기가. 그러니까 완전히 쟤들이 뭐랄까 그러니까 경계가 좀 애매한 지역 이런 데는 네. 그 불이 우리 쪽에 넘어올 때는 네. 약간 조금 예방적인 차원에서 약간 네. 넘어가서라도 우리가 불을 꺼주고 그랬거든요. 완전히 넘어간 건 아니지만. 네. 근데 그렇게 우리가 사실 만약 북한 지역에 불이 붙는다면은 북소품이 불면서 우리한테 피해가 오는데 북한에 불을 지르고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북한 지역에 불이 나도 우리가 꺼줄 여유가 있는데 아주 이상한 대남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려고 선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북 전단을 날리는 우리나라 사람들 얘기에 따르면은 네. 오히려 북한에서도 대남 선전물들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때 쓰는 기폭 장치가 배나도 우리가 사용하는 것보다 네. 더 인화성이 더 크고 네. 산불을 내기 쉽다라고 그럽니다. 자, 일단 뭐 다 북한 주민들이 들을 때 역시 우리가 늘 이렇게 외부로 또 위협에 시달리고 있구나. 그러니 우리끼리 가까이 똘똘 뭉쳐 살자. 뭐 이런 느낌 주기 위해서 하는 거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어쨌건 이런 가운데 김정은이 계속 전 세계를 향해서 압박을 넣고 이 위협적인 행동을 하니까 세계적인 잡지죠. 타임지에서 매년 선정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의 김정은이 6년 연속인가요? 계속 들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21일 발표한 2016년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이 백인의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6년 연속 선정됐는데요. 네. 그런데 이게 타임이 이 선정하는 것은 이제 올해로 13년째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의 경우에는 북한의 어떤 최고 지도자로 등극한 이후에 매년 영향력 있는 인물에 좀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영향력이라는 것이요. 자, 긍정적인 저렇게 영향력. 100명을 선정해서 저런 곳에 모아서 같이 행사도 치르면서 하는데 김정은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한 번도 안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뭐 선정만 됐고요. 네. 선정됐다는 사실을 김정은 본인은 뭐 이렇게 기뻐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선정된 사람들이 그 선정된 것을 기념해서 이 타임지에 가서 뭐 기념패도 받고 이런 행사도 하는데 김정은의 경우에는 김연아 선수가 그 백인에 선정돼서 참석했을 때 모습이고요. 가수 B도 선정돼서 참석한 적이 있었죠. 어쨌건 저런 가장 영향력 있고 그 사람들의 선택, 말하는 일거수일투족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하는 건데 김정은 그야말로 영향력 있죠. 이렇게 세상을 위협하니 영향력이 없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앞으로도 저기 백여에 들기 위해서는 계속 네.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해야 될 겁니다. 자, 어쨌건 유엔 무대에서 그 북한 외무상이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것. 자, 5월 달이면 7차 당대회 열린다는데 뭐 날짜도 좀 오락가락합니다만 어쨌건 5차 핵실험 위기 정말 하나하나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얘기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가지 상황 좀 정리했습니다. 일단 하종대 국장 그리고 김정문 교수님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